할머니, 통장 들고 지금 당장 여기서 도망치세요. 아니, 총각, 내 적금 내놔. 그거 찾아가지고 가야 돼. 시간 없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 쫓아오잖아요. 빨리 도망치세요. 만기된 적금을 찾으러 간 은행. 직원이 통장을 건네는 척 몸을 숙이더니 제 귓가에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멀리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검은 옷의 두 사내의 모습을 보고 저는 통장을 품에 안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골목 구석진 곳에 숨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은행원의 그 떨리는 외침은 이 끔찍한 추격전의 이유를 밝혀낼 열쇠가 될 거란 것을. 안녕하세요. 올해 71가 된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강미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장사할 기운도 있고 가족들도 화목하게 잘 지내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손녀 걱정이었는데요. 걱정은 아직 오지 않는 고통을 미리 불러온다고 했던가요? 손녀의 수술을 앞두고 병원비를 마련을 위해 찾아간 은행에서 저는 끔찍한 지옥의 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손녀를 살리겠다는 굳은 결심 덕분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은 병원에서 손녀 유나의 심장 수술 날짜를 잡는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했거든요. 유나 수술은 다음 주 금요일로 잡혔습니다. 이것저것 합치면 수술비는 대략 2,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의사가 어렵게 말을 꺼냈을 때 제 세상은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9살짜리 손녀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언젠가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건 짐작은 하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코앞에 닥치니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 미선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한데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아들 근석이는 차마 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타들어가는 얼굴을 보며 그 순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아끼고 모아온 그 적금을 깰 때가 왔구나 하고요.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이 애미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제가 일부러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자 미선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곧장 제가 거래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자그마치 50년 넘게 거래해 온 제 젊은 시절부터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은행이었죠. 그곳에 제 평생에 모아온 적금 통장이 있었어요. 매달 10만 원씩 형편이 어려울 땐 5만 원이라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부어온 제 눈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도착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억하던 낡고 정겨운 인테리어는 온데간데 없고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현대식 건물로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창구는 절반이나 줄어들고 그 자리엔 사람 대신 차가운 기계들만 잔뜩 들어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훤칠한 안내 직원이 다가와 싹싹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내가 적금을 좀 깨려고 하는데. 아, 적금 해지시군요. 그럼 저쪽 창구로 가셔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번호표를 뽑아들고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날따라 어찌나 사람이 많던지 좋기 1시간은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다가갔는데 김여준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남자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김여준이 제게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이 정기적금을 해지하려고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을 단번에 꺼내 써야 한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거든요. 김여준이 제 통장을 받아들고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손길이 자꾸만 허공에서 망설이는 게 보였거든요. 무언가를 입력하다가 멈추고 다시 입력하다가 또 멈추고 저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불안한 마음에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여준이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옆자리 직원에게 무언가 다급하게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초조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마른 손만 계속 비비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것 같은 10분이 지나고 나서야 김여준이 돌아왔습니다. 고객님, 요청하신 업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가 통장과 함께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받으려고 손을 뻗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여준이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귓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기서 도망치세요. 빨리요. 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여준은 대답 대신 눈짓으로 은행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엔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남자 2명이 저를 향해 곧장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어찌나 빠르고 위협적인지 마치 먹이를 발견한 맹수 같았어요. 그중 한 명과 찰나의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가 제게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재킷 안쪽으로 슬며시 손을 집어넣더라고요.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본능적으로 끔찍한 위험을 느꼈어요. 어서 저쪽 뒷문으로 뛰세요. 어서요. 김여준이 다시 한번 제 귓가에 속삭이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서류와 통장을 가슴에 품고 미친 듯이 뒷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평생 이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등 뒤에서 저를 쫓는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아 더욱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은행 뒷문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시장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침 오후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시장 안이 북적여서 정말 다행이었죠. 저는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며 이리저리 방향을 틀어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헤맨 후에야 더는 저를 쫓아오는 기척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허름한 골목길 구석에 그대로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손에 꼭 쥔 통장이 생각나 핸드폰을 꺼내 잔액을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귀하의 계좌는 금융사기 의심 계좌로 등록되어 모든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유나 수술비는커녕 제 평생이 담긴 돈이 하루아침에 전부 묶여버린 거였어요.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아온 제 피 같은 돈이 말입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가 지금 은행에서 아주 이상한 일을 당해서요. 네, 할머님. 아마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부터 접수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기계와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누가 저를 쫓아오고 있다고요. 무서워서 경찰서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입니다. 할머님, 일단 직접 오셔야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툭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말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골목길에 홀로 주저앉아 있으니 온 세상이 저를 버린 것만 같았어요. 그때 문득 은행원 김여준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저를 도우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김여준, 그래 김여준. 저는 그의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의 진실을 알려면 어떻게든 그를 다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제게 남은 방법은 그것뿐인 것 같았거든요. 그저 아픈 손녀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선 길이었을 뿐인데 어쩌다 이런 끔찍한 악몽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천장에 얼굴이 어른거리는 그 젊은 은행원, 김여준이라는 사람만이 이 지독한 악몽의 실마리를 쥐고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다시 그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어떻게든 그를 만나야 했습니다. 저기요, 김여준 씨 좀 만나러 왔는데요.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김여준 대리님은 오늘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찾으시죠? 어제 제가 업무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직원의 개인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자리에 계실 때 다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은행 근처 찻집에 자리를 잡고 창밖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김여준이 근처에 나타날까 싶어서요. 하지만 해가 저물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도 사흘째 되는 날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은행 주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보이는 사람마다 붙잡고 김여준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근처 은행에 다니는 젊은 총각 한 명 아세요? 키가 훤칠하고 이름이 김여준이라던데. 근처 상점 주인들에게 애타게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모른다는 고갯짓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속절없이 헤매던 중이었어요. 은행 뒷문 근처에서 묵묵히 바닥을 쓸고 계시던 환경미화원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실례지만 혹시 이 은행에서 일하는 김여준이라는 청년 아시나요? 김여준? 아, 그 키 멀대같이 크고 허우대 멀쩡한 총각 말이요?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가 드디어 빗자루를 멈추며 제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아세요? 글쎄요. 나도 확실히는 모르는데 얼핏 듣기로 저기 뒷골목 끄트머리에 있는 오피스텔에 산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주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낡고 허름한 건물이 한 채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곧장 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김여준에 대해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결국 가장 무식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죠. 건물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0시가 넘도록 눈을 떼지 않았지만 김여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나 싶어 무거운 엉덩이를 때려던 찰나
저 멀리 골목 끝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여준이었어요. 김여준 씨.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본 김여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세요? 그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저를 경계했습니다. 저예요. 며칠 전에 은행 창구에서 뵀잖아요. 제가 적금 해지하러 갔을 때 잘못 보셨습니다. 사람 착각하신 것 같으니 그만 가보세요. 김여준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오피스텔 입구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그의 바짓가랑이를 와락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불쌍한 손녀가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참았던 눈물이 뜨겁게 터져 나오며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절박했거든요. 이거 놓으세요. 사람 잘못 보셨다니까요. 김여준이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저는 죽으림을 다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 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유나의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제 어린 손녀의 모습이었어요. 이 아이가 제 손녀딸 유나예요. 심장이 아파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전부 묶여버렸어요. 김여준이 마지못해 사진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순간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 안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이 심하게 뒤엉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여준 씨가 저한테 경고해줬잖아요. 저더러 빨리 도망치라고 말해줬잖아요. 김여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입술만 달싹이더니 불안하게 주위를 휙휙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빨리 들어오세요. 그가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가득 이삿짐을 싸놓은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여준 씨도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저는 방 안의 상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여준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여긴 위험해요. 왜 아직도 여기 계신 거예요? 제 돈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겠어요. 지금 저를 도와줄 사람은 김여준 씨밖에 없어요. 김여준이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선 앉으세요.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그가 먼지 쌓인 의자 하나를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입하셨던 그 적금 상품, 처음부터 전부 가짜였어요. 네, 가짜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지점장이 악덕 사채업자랑 짜고 만든 유령 상품이에요. 높은 이자를 미끼로 어르신들의 은퇴 자금을 노리는 거죠. 김여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 돈은, 내 피 같은 돈은 어디로 간 거란 말이에요? 전부 투자라는 명목으로 빼돌려서 자기들 주머니를 채운 거예요. 그러다 할머니처럼 중간에 돈을 찾으러 오는 분이 나타나면 곧바로 계좌를 정지시키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날 봤던 깡패 같은 놈들을 보내서 입을 막는 거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실하게 모아온 제 인생 전부가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사라져버린다니요. 김여준 씨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우연히 지점장 컴퓨터에서 관련 파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피해자 명단까지 전부 들어 있었어요. 김여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피해자가 수십 명은 더 돼요. 전부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쌈짓돈이라도 모아보려던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도망치라고 경고해 주신 거군요. 네. 차마 양심상 그냥 눈 감아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겁이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그 경고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김여준이 무언가를 찾았는지 손에 작은 USB 하나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증거예요. 그놈들의 내부 거래 장부하고 피해 고객 명단 전부 여기 들어 있어요. 그가 제 손에 그 작은 USB를 굳게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몰래 복사해서 숨겨뒀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그 악마 같은 놈들을 전부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김여준이 갑자기 다급하게 남은 짐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준 씨는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아주 멀리 떠날 겁니다. 더 이상 한국에 있다가는 저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가 가방에 옷가지를 쑤셔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제가 할머니께 경고했다는 걸 알게 되는 날엔 저 또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겁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총각. 저는 김여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부디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 USB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김여준이 가방을 둘러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연락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니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할머니도 살고 저도 사는 길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부디 할머니 손녀가 무사히 수술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바깥에 덩그러니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제 손안에 들린 작고 차가운 USB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김여준이 목숨을 걸고 제게 건네준 이 증거로 저는 반드시 유나의 수술비를 되찾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두 번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말이에요. 김여준이 제 손에 쥐어준 작은 USB는 그저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꺼져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불씨와도 같았죠. 저는 그 희망을 손에 꼭 쥔 채 곧장 경찰서로 가기 위해 채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제 억울함을 분명 풀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로 향하기 전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대비는 단단히 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 소중한 증거를 다른 곳에도 남겨둬야 했습니다. 저는 근처 상가에 있는 PC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컴퓨터라고는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어지러운 공간이었죠. 저는 어쩔 줄 몰라 머뭇거리다가 카운터에 앉아있는 젊은 사장님에게 다가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저기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컴맹이라 뭐 하나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꾸벅꾸벅 졸고 있던 PC방 사장이 저를 보고는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르신. 무슨 일이신데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이 USB 안에 있는 것들을 이메일이라는 곳으로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서요. 아, 그거요? 그거야 간단하죠. 이리 와서 앉으세요. 어르신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되니까 제가 이메일을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다행히 사장님은 아주 친절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자 USB에 있던 파일들이 제 이메일로 차곡차곡 전송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면을 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주었고 문자로도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총각. 정말 고마워요. 복 받을 거예요. 에이, 뭐려. 별것도 아닌데요. 날도 추운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르신. 따뜻한 인사를 뒤로하고 PC방을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죠. 경찰서의 차가운 공기는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신고 접수 창구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금융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 좀 하려고요. 잠시만요. 담당 부서 형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강력 3팀 박철민이라는 명패가 붙은 책상에서 한 중년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박 형사였어요. 인상이 푸근하고 서글서글한 것이 척 보기에도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셔서 앉으시죠. 대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지 저한테 차근차근 전부 말씀해 보세요. 박 형사는 제게 따뜻한 종이컵 물까지 건네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그 친절함에 잠시 긴장이 풀려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하려다 겪었던 끔찍한 일부터 시작해서 김여준을 만나 이 USB를 건네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박 형사는 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한 얼굴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분노한 듯 미간을 찌푸리기도 하면서 꼼꼼하게 메모를 하더군요. 잠깐만요, 할머님. 혹시 그 지점장 이름이 최민준 맞습니까? 네,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박 형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뒤편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서류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던 그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이걸 한번 보시죠. 그가 펼쳐 보인 서류철에는 저와 비슷한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의 사건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법이 아주 교묘하게 달라지긴 했지만 뿌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맡았다가 증거 불충분과 윗선의 압력으로 아쉽게 덮어야만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회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전에도 또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때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 쌈짓돈을 모으시던 어르신들만 전문적으로 노렸습니다. 하지만 놈들이 워낙 치밀해서 증거를 잡지 못했고 결국 수사가 중단되고 말았죠. 박 형사가 분하다는 듯 책상을 주먹으로 툭 쳤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르신들의 눈물을 미천삼아배를 불리는 놈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의지가 느껴져 저도 모르게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져오신 이 USB가 이번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제 손에 들린 USB를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수사를 해주실 건가요, 형사님? 물론입니다. 제가 제 명예를 걸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러니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편을 만났다는 생각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혹시 지금 머무실 곳은 있으십니까? 수사 기간 중에는 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반드시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합니다. 아들네 집에 가 있을 수는 없어서 일단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수사에 진전이 생기는 대로 제가 가장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박 형사는 제 핸드폰 번호를 수첩에 꼼꼼히 적어갔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박 형사의 말대로 근처 찜질방에 머물며 그의 연락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제 핸드폰은 조용했습니다. 박 형사에게선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죠.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참지 못하고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박 형사님? 하지만 제 기대를 저버리고 수화기에선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멘트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불안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저기 강력 3팀의 박철민 형사님 좀 뵈러 왔는데요. 아, 박 팀장님이요? 어제부터 아주 중요한 잠복 근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동료로 보이는 젊은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돌아오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기밀 사항이라서요. 결국 똑같은 대답만 듣고 쫓겨나듯 경찰서를 나와야 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며칠만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던 사람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찜질방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는 다니지 않던 한적한 뒷골목으로 들어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골목 저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고했어, 박 팀장. 이번에도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해줘서 고맙네. 저는 급하게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누군가 싶어 몰래 훔쳐보니 글쎄 박 형사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과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맙소사. 그 남자들은 은행에서 저를 맹수처럼 쫓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할망구 입을 확실하게 막아야 해. 자꾸 귀찮게 돌아다니면 곤란하니까.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음산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쇼. 그 할망구가 가져온 증거 USB는 내가 알아서 깨끗하게 처리했고 그 노인네도 곧 정신 나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게 만들 테니까. 박 형사가 비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검은 양복 남자가 두툼한 돈 봉투를 박 형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역시 박 팀장이야. 다음에도 이런 일 생기면 잘 부탁해. 언제든지 연락만 주쇼. 이런 뒤처리하는 게 내 전문 아니겠소. 박 형사가 웃으며 그 더러운 돈 봉투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족스럽다는 듯 악수를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형사마저 제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던 그 경찰마저 처음부터 그들과 한패였던 겁니다. 제가 목숨처럼 지켜 건넸던 USB도 저의 애끓는 신고도 모두 사기꾼들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 썩은 지푸라기였다는 사실에 끔찍한 절망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 자리를 빠져나와 찜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놈들이 본격적으로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한 거였죠. 찜질방으로 돌아와 구석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강미순이라는 할머니 한 분 계시죠? 네. 그런 사람 여기 없는데요? 찜질방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본능적으로 비상계단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가까스로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더욱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곳곳에 제 얼굴이 박힌 전단지가 나붙기 시작했거든요. 치매 증상으로 집을 나가신 강미순 어르신을 찾습니다. 제 선명한 사진 아래에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뻔뻔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놈들은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제가 하는 모든 말을 거짓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테고 도움을 청할 길은 완벽하게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낡은 모자를 눈두덩이까지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을 가린 채 그림자처럼 숨어 다녀야 했죠. 어두운 밤이 되면 공중화장실에서 고양이처럼 세수를 했고 편의점에서 버려지는 폐기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유나야,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조금만 기다려. 차가운 길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버텼습니다. 눈에 밟히는 손녀를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끝없이 숨어 다닐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썩어 빠진 공권력이 아닌 진정으로 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말입니다. 더 이상 찜질방은 안전하지 않았고 이젠 하룻밤 몸을 누일 곳조차 마땅치 않았죠. 저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 동네 도서관의 카페에 불이 켜진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기라도 들어가서 얼어붙은 몸이라도 녹여야겠다 싶었습니다. 도서관 카페의 따뜻하고 고요한 공기가 제 온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노트북을 하고 있는 등 자신들의 세계에 빠져 있었죠.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용히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앞자리에 앉은 한 젊은 여성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진실을 파헤치는 금융 전문가 이지혜입니다.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는 아주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최근 몇 년 사이 교묘한 수법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년층 대상 금융사기, 이른바 실버 금융 스캠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마치 제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처럼 지금 제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이런 사기 조직의 특징은 은행이라는 신뢰도 높은 기관을 앞세워 고금리를 미끼로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유치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서류 조작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그 돈을 합법적인 투자금인 것처럼 세탁하여 빼돌리는 겁니다. 이지혜라는 전문가는 화면에 각종 도표까지 띄워가며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몇몇 사기꾼들의 개인 범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행의 내부 고위직부터 비호해주는 경찰,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거대한 검은 자본까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범죄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박 형사의 비열한 웃음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대형 사기 사건에 대한 당국의 수사는 번번이 중간에 흐지부지 중단되곤 합니다. 왜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바로 사건을 덮으려는 보이지 않는 윗선의 거대한 압력 때문입니다.
이지혜의 분석은 날카롭다 못해 서늘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방송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면 분명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방송 장비를 정리하는 이지혜에게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어가씨, 방송 잘 봤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지혜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잠깐만 저랑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바로 방금 방송에서 말씀하신 그 끔찍한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마음은 아프지만 죄송합니다. 어르신. 사실 그런 제보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들어와서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지혜는 익숙하다는 듯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제 얘기 딱 5분만 들어주세요.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 목숨이, 아니, 제 아픈 손녀의 목숨이 달린 일이란 말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 절박함이 전해졌는지 이지혜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주섬주섬 낡은 가방에서 그동안 모아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 뭉치와 김여준이 제게 건넸던 관련 자료들이었죠. 우선 이것들부터 좀 봐주세요. 이지혜는 서류들을 마지못해 건네받아 대충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별 관심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심하게 서류를 넘기던 그녀의 손이 갑자기 한 지점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 회사 이름 골든브릿지 인베스트먼트? 이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할머니,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이 서류 대체 어디서 나신 거예요? 이지혜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죽어라 추적하고 있던 유령 회사, 바로 페이퍼 컴퍼니예요. 이 거대한 금융 범죄 조직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곳이라고요. 그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저랑 얘기 좀 길게 하셔야겠습니다. 당장 저희 사무실로 가시죠.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지혜는 더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어르신, 이건 단순히 누굴 돕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이 정보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도서관을 나와 곧장 그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지혜의 오피스텔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온 벽면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 인물관계도 서류들로 빈틈없이 도배되어 있었고 여러 대의 컴퓨터 모니터는 주식 시세와 뉴스 속보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작은 비밀 수사본부 같았죠. 우선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먼저 드릴게요. 이지혜가 어지러운 서류 더미 속에서 의자 하나를 빼내 제게 권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손녀 유나의 수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은행에서 겪었던 일, 김여준을 만나 증거를 얻게 된 과정, 그리고 저를 배신한 박 형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지혜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컴퓨터에 무서운 속도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 은행원의 실명, 김여준이라는 이름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 젊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그 김여준 씨가 건넨 USB 파일들 혹시 다른 곳에 저장해 두신 것, 백업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네. 경찰서에 가기 전에 PC방에 들러서 제 이메일로 전부 보내놨어요. 세상에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지금 당장 그 파일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지혜에게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제 이메일에 접속했고 그 안에 고스란히 보관된 파일들을 내려받았습니다. 이지혜가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던 중 갑자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단순한 거래 장부가 아니에요. 돈이 흘러간 날짜, 인출된 차명 계좌, 최종 수취인 코드까지. 이건 완벽한 자금 세탁의 증거라고요. 그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할머니, 이것만 있으면 저 악마 같은 놈들을 전부 다 끌어내릴 수 있어요. 이지혜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당장 제 팀원들을 소집해야겠어요. 이지혜는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들고 자신의 작은 어벤져스 팀을 소집했습니다. 곧이어 약속이라도 한 듯 2명의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이쪽은 백기철 변호사님과 기자 친구 노은서예요. 키가 크고 반듯한 인상의 안경 쓴 남자가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백기철이라고 합니다. 지혜에게 어르신의 기막힌 사정을 전해 듣고 제가 도울 일이 분명히 있겠다 싶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변호사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신다고요? 물론입니다. 이런 유형의 금융사기 사건 여러 번 맡아서 승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법적 절차나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제가 책임지고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백기철 변호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장 그놈들을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법정 싸움이란 건 늘 변수가 많습니다. 저들의 변호인단도 만만치 않을 테고요. 이 결정적 증거를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들이 더 확보된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마친 백기철 변호사와 이지혜가 동시에 노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은서야, 이제 네가 특종 하나 터뜨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말 안 해도 벌써 뛰고 있었어. 내 예전 신문사 동료들 정보 라인 지금 전부 가동시키고 있어. 노은서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경찰서 내부에 박철민 그 인간한테 제대로 찍혀서 앙심을 품고 있는 동료 경찰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정말이야? 응. 우리가 살살 구슬리면 그동안 박철민이 저지른 비리들 폭포수처럼 쏟아낼 준비가 된 사람이야. 노은서가 흥미진진하다는 듯 눈을 빛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경찰 조직 내부 고발은 고발자 본인에게도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거든. 백기철 변호사가 신중한 목소리로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익명 보장을 조건으로 접선할 예정이야. 아무도 모르는 안전한 곳에서 말이지. 다음 날 노은서는 약속대로 그 동료 경찰관을 비밀리에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대박 정보를 물어왔어. 노은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박철민 그 인간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쫓던 사채업자들이랑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대. 그리고 그 시점부터 갑자기 생활 수준이 말도 안 되게 높아졌다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그 동료분이 박 형사가 과거에 아주 비슷한 수법의 노인 사기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으려 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해 줄 의사가 있다는 거야. 노은서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네? 이지혜가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용감한 분의 안전은 괜찮을까요? 괜히 우리 때문에 위험해지는 건 아닌지. 제게 도움을 준 김여준이 떠올라 걱정이 앞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할머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원에는 공익제보자 신원보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익명 증언으로 진행하여 그분의 신원은 저희가 책임지고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백기철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젊은 전문가들을 보며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저 악마 같은 놈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네요. 저는 진심을 다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지혜의 사무실은 며칠 동안 잠들지 않는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팀원들은 며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작업했고 마침내 흩어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을 모두 맞추는데 성공했죠. 노은서가 용감한 내부 고발자로부터 얻어낸 박 형사의 추악한 비리 자료들과 백기철 변호사가 밤을 새워 법적으로 완벽하게 검토한 증거들까지 모든 것이 이제 단 하나의 화살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터뜨릴 때가 왔어요. 이지혜가 굳게 결심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는 걸까요?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긴급 생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를 단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공개할 거예요. 이지혜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카메라와 조명을 분주하게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작은 방송국으로 변했죠. 방금 김여준 씨와 최종 통화 마쳤어요. 멀리서나마 영상으로 증언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노은서가 최종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경찰 내부 고발자분께서도 용기 있게 증언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백기철 변호사가 든든하게 덧붙였습니다. 정말로 큰일이 일어나겠네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며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어르신께서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지혜가 제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드디어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진실의 목소리, 금융 전문가 이지혜입니다. 이지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단호함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너무나도 끔찍하고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어르신들의 등골을 빼먹는 거대 금융 카르텔의 추악한 민낯을 말입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댓글창에 시청자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진실의 문을 열어주신 이 사건의 피해자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지혜가 저를 향해 손짓하자 카메라의 빨간 불이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순입니다. 아픈 손녀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 모은 적금을 해지하려다 이 모든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강미순 어르신의 용감한 증언을 바탕으로
저희가 밤을 새워 조사한 결과물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지혜가 첫 번째 자료를 화면에 크게 띄웠습니다. 이것은 골든브릿지 인베스트먼트라는 유령 회사의 내부 거래 장부 원본입니다. 화면 가득 알아볼 수도 없는 복잡한 숫자들과 이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 명단을 봐주십시오. 박순자 78, 김복동 81 모두 60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평생 모은 돈을 빼앗기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모든 범죄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두 분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 증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지혜가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로 가려지고 목소리 또한 변조된 김여준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해당 은행에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김여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은행 지점장과 외부 사채업자들은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어르신들을 속여왔습니다. 고금리 특판 적금 상품이라고 속여서 가입시킨 후 그 돈을 대포통장으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증언이 나가자마자 댓글창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이게 실화라고? 저 은행 어디냐? 충격적이다. 믿을 수 없어. 같은 반응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까지 이 범죄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지혜는 세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음성이 철저하게 변조된 현직 경찰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박철민 형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경찰관입니다. 박 형사가 몇 년 전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박철민 형사가 문제의 범죄 조직원들과 고급 술집에서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화면에는 박 형사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박 형사는 과거에도 아주 비슷한 수법의 노인 사기 사건을 윗선의 압력이라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습니다. 용감한 내부 고발자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난 후 카메라는 다시 저를 비췄습니다. 제가 이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우리처럼 힘없고 평범한 사람들을 지켜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손녀를 살릴 피 같은 돈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제 진심 어린 호소에 댓글창에는 저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언니, 현재 동시 접속자 5만 명 돌파했어. 지금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 방송 링크가 퍼지고 난리 났어. 노은서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온라인 세상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는 저희 방송과 관련된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일면 톱뉴스로 올린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위대한 용기, 거대 금융 집단을 무너뜨리다. 신문 일면에 제 얼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자 전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단 하루 만에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방금 속보 떴어요. 검찰에서 이번 사건을 특수수사팀에 배당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지혜가 뉴스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배우로 지목된 최도연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대요. 비리의 정점이었던 박 형사는 그날 바로 직위 해제된 후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은행 지점장과 사채업자들 역시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 낡은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어플을 열어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사라졌던 제 적금액 전부가 이자까지 고스란히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유나야, 이제 드디어 수술 받을 수 있게 됐다. 저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이처럼 소리치며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강유나 환자 보호자인데요. 수술비 준비됐어요. 가장 빠른 날짜로 다시 수술 일정 좀 잡아주세요. 네, 할머님. 마침 내일 오전에 수술실이 비어 있습니다. 바로 가능합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누구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 근석이와 며느리 미선이도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큰일을 해냈어? 근석이가 제 주름진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 유나가 살 수 있게 됐어요. 미선이도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앞에서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수술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아이는 곧 회복실로 옮겨질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유나를 보러 갔습니다. 아직 마취가 덜 깬 유나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제 손을 힘겹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 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봄눈 녹듯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유나, 이제 다 괜찮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제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유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싶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제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손녀 유나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 작은 간이 침대에서 유나를 돌보며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낡은 핸드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울렸어요. 화면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섬뜩한 문구가 떠 있었죠. 여보세요? 저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미순 할머니 맞으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를 듣자 등골을 타고 소름이 쫙 끼쳐 올라왔어요. 누구세요? 최도연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찬란했던 인생이 아주 완전히 망가진 건 알고 있나? 최도연. 이 모든 지옥 같은 일들을 만들어낸 원흉. 바로 그 악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미순, 당신이 내 모든 것을 망쳐놨어.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내 사업, 내 명예, 그리고 내 가족까지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됐다고.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분노와 뼛속 깊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에요. 저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쇼.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그 끔찍한 대가를 치를 차례니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아주 예쁜 손녀가 누워 있더군요. 이름이 유나라고 하던가요? 병원 복도가 얼마나 미끄러운지 아시나? 어린애들은 잘 넘어지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최 회장이 유나를 알고 있는 거죠? 되먹지 못한 놈. 내 손녀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잔말 말고 지금 당장 언론사에 연락해서 긴급 기자회견이나 열어. 최 회장은 제 분노 섞인 고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을 끊으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뭐? 기자회견? 이 모든 일은 당신의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일이었다고. 나는 무고한 사업가였는데 당신이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치매 증상으로 사람 하나를 잘못 물고 늘어졌다고 발표하란 말이야. 미친 소리 하지 마. 절대 그렇게는 못해. 아, 그럼 정말 곤란하군. 당신의 예쁜 손녀 유나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겠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휠체어를 타다가 갑자기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최 회장의 목소리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섬뜩하고 공허한 광기만이 느껴졌죠. 당신 정말 미쳤어? 고작 9살짜리 아이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그래, 나 미쳤다. 당신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어서 눈에 뵈는 게 없다. 이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서 저에 대한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딱 24시간 주지. 내일 저녁 이 시간까지 기자회견을 열지 않으면 당신 손녀가 무사하지 못할 테니 알아서 결정해. 제발 그러지 마. 유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란 말야. 저는 저도 모르게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그건 이제부터 할머니가 생각해야 할 문제지. 선택은 당신 몫이야. 툭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이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 씨,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났어.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리세요? 최 회장, 최도연 그놈이 우리 유나를 위협하고 있어. 저는 방금 있었던 통화 내용을 숨도 쉬지 않고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일단 진정하시고 지금 당장 제가 수사팀에 연락할게요. 할머니는 절대 병실에서 움직이지 말고 유나 곁에 꼭 붙어 계세요. 이지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원에 경찰들이 도착했고 곧이어 이지혜도 도착했습니다. 수사팀장이 직접 와서 제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병원 주요 출입구와 비상구에 저희 인력을 상시 배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유나가 안전한 거 맞을까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병원이라는 공간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수사팀장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의사와 간호사, 심지어 다른 환자의 보호자인 척 위장해서 접근하는 사람을 일일이 다 막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럼 대체 내 손녀를 어떻게 지켜야 하냔 말이에요? 최도연은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입니다. 재산은 동결됐고 사회적으로는 매장당했어요. 이런 궁지에 몰린 인간은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 법도, 경찰도, 그 어떤 국가 시스템도 내 손녀 하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겠군요.
할머니, 위험해요. 혼자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지혜가 제 팔을 붙잡으며 애타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공포에 떨며 눈물이나 흘리던 나약한 할머니는 이제 죽었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차가운 분노와 서슬퍼런 결단력이 제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 내가 아직도 그저 연약하고 힘없는 늙은이로만 보여? 제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위험하다고요. 최 회장은 이제 잃을 게 없는 막다른 골목의 쥐라고요. 나도 잃을 게 없어. 내 목숨? 우리 유나만 지킬 수 있다면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병실 옆 작은 침대에 뜬 눈으로 앉아 평화롭게 잠든 그 아이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맑고 어린 영혼을 저 악마의 소나기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결심을 마쳤습니다. 피하지 않고 최도영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겁니다. 저는 최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회장 나요. 강미순 할머니. 결정은 하셨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기자회견 하겠어요. 역시 현명한 선택이야. 그럼 오늘 오후 2시까지 방송국으로 가도록 하죠. 최 회장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지금 할머니가 나한테 조건을 달 입장이 아닐 텐데. 기자회견에서 제가 할 말을 정확하게 조율하고 싶어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정해야 실수하지 않을 거 아니요? 저는 최대한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주는 대본 그대로 읽기만 하면 돼. 아니, 내가 할 말을 정확히 숙지해야 연기도 자연스럽게 나오죠. 만에 하나 내가 실수해서 당신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 나가면 어쩔 건데? 수화기 너머의 최 회장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 제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그래야 서로 확실하지 않겠소? 뭐, 직접 만나자고? 이 할망구가 지금 제정신이야? 최 회장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당신도 내 진심을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요? 내가 정말로 당신 말대로 기자회견을 할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셈도 되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욱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재밌게 돌아가는군. 할망구가 이렇게 배짱이 좋은 줄은 몰랐는데. 최 회장이 기가 차다는 듯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너무 얕잡아 봤나 보죠. 어쨌든 기자회견까지 열라는 마당의 일은 끝까지 마무리 잘해야 서로한테 좋지 않겠소? 좋아. 그럼 만나지. 어디서 볼까? 오늘 밤 10시. 서창동에 있는 폐건물로 와요. 알겠어. 만약 경찰이나 다른 쥐새끼라도 한 마리 데려오는 날엔 그 즉시 당신 손녀는 위험해질 거야. 내 사람들이 병원 곳곳에서 당신 손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알았다고 했잖아요. 늦지나 마쇼. 10시 정각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지혜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혜 씨, 오늘 밤 10시에 최 회장을 만나기로 했어. 네. 할머니, 제정신이세요? 혼자 가시면 정말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지긋지긋한 악연, 이제 내 손으로 직접 끝을 내야겠어. 제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에 이지혜도 더는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희가 아주 멀리서라도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랬다간 우리 유나가 위험해질 수 있어. 저는 유나의 병실로 돌아가 잠든 그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나야, 할머니가 너를 꼭 지켜줄게. 이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싸울 수 있는 게 바로 할머니라는 걸 이제 제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최 회장과의 목숨을 건 만남을 앞두고 이지혜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결전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백기철이 제 옷깃에 붙일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추 모양의 카메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 눈곱만 하네요. 이걸로 정말 녹화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성능 마이크입니다. 백기철이 제 옷 안쪽,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작은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부착했습니다. 이제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 심지어 작은 숨소리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이 할머니를 협박하거나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는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녹음될 겁니다. 법정에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증거가 되는 거죠. 이번엔 이지혜가 제 손에 작은 스프레이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지혜 씨, 이게 뭐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호신용 스프레이인데요. 상대방 얼굴에 정확하게 뿌리면 지옥 같은 고통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잠시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효과가 있나? 네, 아주 강력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방향을 잘 보고 쓰셔야 해요. 자칫하면 할머니께서도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프레이를 외투 깊숙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만약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 유나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라고 크게 외치세요. 이지혜가 제 눈을 보며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들만의 신호인 건가? 네. 그 신호를 듣는 즉시 약속된 작전대로 경찰이 현장에 진입할 겁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생명줄입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수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폐건물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저격수와 특공대 배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신호만 보내주시면 단 30초 안에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겠습니다. 수사팀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최 회장이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저를 공격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지혜 씨가 호신용 스프레이를 준비한 겁니다. 어떻게든 단 몇 초만이라도 시간을 벌어주셔야 합니다. 저녁 9시 30분, 저는 마침내 결전의 장소인 폐건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제 얼굴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지만 제 심장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폐건물은 소문대로 정말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돌아서면 유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녹슨 철문이 열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스산한 한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여기저기 버려진 녹슨 기계들 사이로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음산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미순 할머니, 드디어 오셨군. 어둠 속에서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당신이 최도연 회장이군요. 저는 눈을 찡그리면서도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최 회장의 옆에는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수하인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배짱이 두둑하시네. 이런 귀신 나오는 곳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최 회장이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기자회견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러 온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최 회장이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자, 대본이야. 내일 이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읽도록 해. 그가 대본을 제게 툭 던졌습니다. 어디 내용을 먼저 확인해 봐야겠군요. 저는 대본을 주워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증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잘못 이해했으며 존경받는 기업가인 최도연 회장님께 누명을 씌웠습니다. 라는 기가 막힌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시키는 대로 읽기나 하라고. 최 회장의 수하가 한쪽 구석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걸 촬영이라도 하려는 건가요? 그래. 내일 혹시라도 당신이 딴소리 할까봐 미리 찍어두는 거야. 이건 생방송으로 내보낼 거야. 저는 대본을 든 손을 일부러 부들부들 떨며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주변 지형과 탈출로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할망구, 왜 이렇게 버벅거려? 빨리빨리 읽어. 최 회장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그러지. 크게 좀 써가지고 오지 이게 뭐요? 그럼 내가 옆에서 크게 읽어줘? 아니에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등 뒤에 있는 출구의 위치와 최 회장이 서 있는 곳,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장애물들을 눈에 새겼습니다. 이 늙은이가 지금 장난하나?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읽으라고 했지. 최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병원에 누워있는 당신 손녀가 어떻게 될지 알기나 하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온 힘을 다해 크게 외쳤습니다. 유나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그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공장의 모든 창문이 동시에 와장창 깨져나갔습니다. 유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복장의 특공대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공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모두 엎드려. 경찰이다. 특공대원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공장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최 회장과 그의 수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번쩍이는 빨간 레이저 포인트 하나가 정확히 최 회장의 가슴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망할, 이 교활한 늙은이가 감히 날 속였어? 최 회장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얼굴로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났어, 최 회장. 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갑자기 최 회장이 옆에 있던 길고 녹슨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끝나?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이 망할 할매, 너라도 죽이고 가야겠다. 최 회장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쇠 파이프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깊게 숙여 공격을 피했습니다. 쉭 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쇠 파이프가 제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최 회장의 얼굴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분사했습니다. 크악! 최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눈과 코에서 눈물과 콧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으악, 내 눈. 최 회장은 비틀거리며 괴로워하다가 결국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특공대원들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최 회장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찰칵 하는 차가운 소리와 함께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죠. 최도현, 당신을 강요, 협박,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저는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이지혜가 달려와 제 몸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로 다 끝났구나. 수사팀장도 다가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용감하게 행동하셨어요.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유나는 안전한가요? 네, 병원에 배치된 경찰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잊고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이지혜가 제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 모든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최 회장이 경찰차에 짐짝처럼 태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마침내 제 손으로 유나를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고 마침내 최 회장과 그 일당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해야만 했죠. 저는 피고석에 앉아 저를 뱀처럼 노려보는 최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선서를 마쳤습니다. 검사가 제게 다가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언제, 어떤 계기로 이 끔찍한 사건에 처음 연루되셨습니까? 제 아픈 손녀 유나의 심장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모은 적금을 해지하러 은행에 갔던 그날부터입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증언했습니다. 은행에서 직원 김여준이 제 귓가에 속삭였던 다급한 경고부터 저를 맹수처럼 쫓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 회장과 폐건물에서 벌였던 최후의 대결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그때 피고석에 앉아있던 최 회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저 할머니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단 하나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최 회장이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피고인은 정숙해 주십시오. 판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했습니다. 이 모든 건 저 늙은이가 꾸며낸 소설이란 말입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정당한 사업가였습니다. 저 노인이 망령이 들어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라고요. 최 회장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피고인 마지막 경고입니다. 계속해서 재판 진행을 방해할 시 법정 모독죄로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판사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저는 무고합니다.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들 또한 저것들이 전부 조작한 것이란 말입니다. 최 회장은 끝까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발악을 보며 깊은 한심함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저 추악한 모습이라니요. 증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다시 저에게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일은 평생 시장에서 나물만 팔아온 저 같은 늙은이가 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런 거대한 사건을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용감한 직원 김여준 씨의 증언도 있고 최 회장이 제 손녀를 위협하며 협박했던 모든 대화 내용도 여기 증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다 조작이야. 요즘 세상에 그깟 음성 파일 하나 못 만들어내는 기술이 어디 있어? 최 회장이 또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법정 경위. 지금 즉시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퇴정시키십시오. 판사가 마침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 회장은 건장한 경위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썼습니다. 나는 무죄다. 이건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한 거대한 모함이라고. 법정이 다시 조용해진 후에야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마침내 마지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도연은 무기징역. 다른 핵심 조직원들 역시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 지팡이가 되기를 포기했던 박 형사 또한 직권남용과 수뢰죄로 15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죠. 판결문이 낭독되는 그 순간까지도 최 회장은 억울하다며 울부짖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나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서 이제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평범하고 건강한 아이가 된 것입니다. 할머니, 이제 나 하나도 안 아파. 가슴이 막 뻥 뚫린 것 같아. 유나가 제 품에 안겨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유나, 이제 정말로 다 나았구나. 저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유나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유나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유나는 언제 아팠냐는 듯 다른 아이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미끄럼틀을 타고 술래잡기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서 헉헉대던 아이가 이제는 누구보다 쌩쌩하게 공원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저기 그네 타고 싶어요. 더 높이 밀어주세요. 오냐, 하늘 끝까지 날아가게 해줄게. 그네를 타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는 유나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 바로 저 눈부신 웃음이었구나. 그 모든 고통과 싸움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지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저 지혜예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 지혜 씨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말고. 지혜 씨는 잘 지내고 있니? 네. 할머니 사건 이후로 세상에 숨어있던 다른 피해자분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모두에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덕분에 제 방송도 아주 대박이 났답니다. 이지혜는 이제 금융사기 범죄를 폭로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방송인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김여준 씨한테도 연락 왔었어요. 새로 옮긴 직장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대요. 용감한 청년 김여준은 다른 은행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1년 후 저는 어느덧 71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느새 10살이 된 유나가 조금은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세상에, 이걸 우리 유나가 직접 다 만든 거야? 정말 예쁘게도 만들었네. 그럼요. 할머니를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딸기로만 만들었어요. 유나는 제게 예쁜 편지지도 한 장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아이의 고사리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께. 할머니는 제 심장을 고쳐주신 영웅이에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될래요. 생신 축하드려요. 영원한 할머니 편 유나가. 아이고 내 새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는 유나를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촛불을 끄면서 문득 그 치열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손녀를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동네 시장 한쪽 구석에서 나무를 팔고 있습니다. 제 삶은 변한 것 없이 평범한 할머니의 일상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은 분명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결코 무릎 꿇지 않을 단단한 자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제 곁에서 웃고 있는 소중한 가족들이야말로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세상의 전부라는 것을요. 제 삶은 비록 고단하고 험난했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결국 사랑과 용기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조용히 지어 보였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였던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길 바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